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유조선 한 척에 30억 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지금 당장 결제해야 합니다. 27년 동안 저는 이 바다를 분석했습니다. 전쟁도 봤습니다. 봉쇄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무선 채널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허가 없이 통과하는 선박은 파괴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납니다. 그 바다에 요금소가 생겼습니다. 하루 135척이 12척이 됐습니다. 세계가 숨을 참았습니다. 에너지 95%를 이 해협 하나에 의존하는 나라. 유조선 26척이 묶였습니다. 선원 173명이 갇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그런데 그 나라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저는 제임스 콜드웰입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27년. 전쟁도 봤습니다. 봉쇄도 봤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위협할 때마다 저는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버티지 못한다고. 그날은 2025년 3월이었습니다. 바레인 기지 상황실. 형광등 불빛. 모니터 6개. 저는 커피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특유의 무거운 공기. 그런데 화면은 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하루 135척. 그게 정상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매일 확인하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줄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그러다 갑자기. 오전 11시 27분. 긴급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방송이었습니다. 무선 채널 16번. 전 세계 선박이 동시에 듣는 주파수입니다.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허가 없이 통과하는 선박은 파괴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준비된 문장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1시간 뒤 2번째 방송이 나왔습니다. 통행료였습니다. 유조선 한 척당 30억 원. 결제 방식은 비트코인. 국제법은 없었습니다. 협의도 없었습니다.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바다에. 수백 년 동안 열려있던 바다에.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그 바다에. 저는 동료 에단 블레이크를 불렀습니다. 그는 전직 CIA 분석관입니다. 20년 넘게 중동을 분석한 사람입니다. 감정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그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경제 조치가 아니다. 해상 통제권 장악이다. 미사일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전쟁이다. 에단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무서운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135척이 12척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90%가 사라졌습니다. 400척 이상이 해협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이 좁은 물길 하나에 묶였습니다. 에너지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선물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세계가 숨을 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데이터가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유조선 26척 고립. 원유 1,400만 배럴 차단. 선원 173명. 그리고 마지막 한 줄. 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이 해협 하나의 95%.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에너지 95%를 단 하나의 해협에 의존하는 나라.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예정된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수십 번 분석했습니다. 결말도 압니다. 언제나 같았습니다. 저는 에단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에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동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한국, 버티지 못한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에너지 기업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말 속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선박 탈출이 가능합니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질문이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는 답이 2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 모두 나빴습니다. 통행료를 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란의 통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국제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한 번 내면 끝이 없습니다. 다음에도 냅니다. 그 다음에도 냅니다. 바다가 영원히 유료가 됩니다. 안 내면 갇힙니다. 26척이 그대로 묶입니다. 1,400만 배럴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선원 173명이 폭염 속에 고립됩니다. 한국은 에너지 공급이 끊깁니다. 저는 에단에게 말했습니다. 내면 지는 겁니다. 안 내면 갇히는 겁니다. 에단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분석이었습니다. 27년 경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선박이 통과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일본 유조선 한 척.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과. 이란 고속정 검문. 그리고 통과. 같은 바다였습니다. 같은 해협이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에단도 화면을 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우리 둘 다 답을 몰랐습니다.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해협 현장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이란 고속정 움직임, 검문 패턴, 선박별 통과 여부. 데이터를 펼쳐놓고 분석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선박 국적에 따라 달랐습니다. 소유 구조에 따라 달랐습니다. 외교 관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란이 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준이. 우호국은 자유 통과였습니다. 중립국은 통행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요금소가 아닙니다. 분류 시스템입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3번째 분류였습니다. 이란과 외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이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적이었습니다. 통행료도 아니었습니다. 차단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햇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바다 어딘가에 한국 선박 26척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멈췄습니다. 같은 바다였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내도 안 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잘못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료타 나카무라를 만났습니다. 바레인 시내 호텔 로비였습니다. 난 12시. 에어컨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40도였습니다. 료타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는 없었습니다.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 한 잔만 있었습니다. 일본 해운 전략 담당입니다. 도쿄 본사 소속. 중동 거점은 두바이. 나이는 저보다 어렸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말하기 전부터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료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페르시아만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짧게 말했습니다. 돈을 낸 게 아닙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숨겼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전략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들었습니다. 료타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봉쇄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선적을 바꿨습니다. 일본 국적이 아닌 제3국 선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소유 구조를 분산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중간 법인을 여러 개 끼웠습니다. 선원도 바꿨습니다. 일본인 비율을 낮추고 동남아시아 선원으로 채웠습니다. 선박 이름도 바꿨습니다. 목적지 서류도 조정했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이란 검문에서 일본 선박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속정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편법이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게 만든 겁니다. 시스템을 우회한 겁니다. 27년 경력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한국 선박은 달랐습니다. 선적이 한국이었습니다. 소유는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선원은 한국인이었습니다. 화물은 한국행이었습니다. 깃발도 이름도 목적지도 서류도 전부 한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란 검문에 완벽하게 걸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써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에단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정직한 구조입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정직함이 약점이 됐군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숨지 못했습니다. 숨을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원칙대로 운영했습니다. 규정대로 등록했습니다. 투명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제해운에서 원칙은 가끔 짐이 됩니다. 특히 위기 앞에서는.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원칙을 지키는 나라는 고립됩니다. 규칙을 우회한 나라는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걸 수십 번 봤습니다. 결말도 알고 있었습니다. 료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호텔을 나오면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일본은 위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온 뒤에도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해협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현실이 증명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카드도 없었습니다. 원칙만 있었습니다. 원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끝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파일이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저는 마무리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에단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콜드웰,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로요? 오만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만.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유엔이 아니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 특사 강태윤이 무스카트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외교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비공개였습니다. 수행원도 최소였습니다. 조용하게 들어왔습니다.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단에게 물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에단이 말했습니다. 원유 확보 협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직감이었습니다.
27년 경력의 직감. 단순한 원유 확보라면 5만까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5만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름 하나가 나왔습니다. 칼리드 아라심. 오만 왕실 직속 외교 전략가. 이란과 비공식 채널을 유지하는 인물. 걸프 지역에서 중재자로 알려진 사람. 조용하지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만나러 간 사람이 칼리드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뒤졌습니다. 한국과 오만의 관계. 표면적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외교 관계 수립. 교역. 일반적인 수준. 그런데 에너지 분야를 보는 순간 달랐습니다. LNG 장기 계약. 가스전 공동 개발. 오만 에너지 인프라 투자. 숫자가 작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협력이었습니다. 조용하게, 꾸준하게, 드러나지 않게. 저는 화면을 보며 멈췄습니다. 이미 깔려있던 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오고 나서 관계를 만들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관계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에단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만이 이란에 접촉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만은 이란과 역사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걸프 지역에서 유일하게 양쪽과 대화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오만을 통해 이란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기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답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확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에너지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이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통행료 체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해협 사유화는 자신들에게도 위협이었습니다. 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빠르게. 저는 아까 작성하던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버티지 못한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쓴 문장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통행료를 거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길을. 저는 처음으로 내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강태윤이 오만에서 협상을 이어가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에단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콜드웰, 시간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직접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레인 항구 인근이었습니다. 한국 선원 교대 인력이 머물고 있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고립된 선박에서 내린 선원들이었습니다. 에단이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숫자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단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따라갔습니다. 건물은 낡았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된장인지 고춧가루인지 한국 음식 냄새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선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화면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보였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한 남자 앞에 섰습니다. 박성훈. 기관장이었습니다. 25년 경력. 나이는 50을 넘겼을 겁니다. 얼굴이 검었습니다. 햇빛에 오래 탄 피부였습니다. 손이 컸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그 손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박성훈이 말했습니다. 3주 됐습니다. 3주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40도 폭염 속에서, 에어컨이 고장난 선박 안에서, 식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3주를 버텼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박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공포에 떠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박성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여기요? 중동입니다.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파이프를 용접했다고 했습니다. 물도 부족했습니다. 더위는 지금보다 심했습니다. 그래도 버텼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 돈으로 형이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손을,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을. 갑자기 다른 손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막 모래 속에서 파이프를 잡던 손, 유럽 탄광 안에서 석탄을 캐던 손, 새벽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손, 한국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 맨몸으로 버텼던 손들. 그 손들이 이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이 바다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를 나왔습니다. 바레인 항구의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에단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국가를 숫자로 봤습니다. 에너지 의존도, 유조선 척수, 배럴 수치.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달랐습니다. 그 손이 보였습니다.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던 손. 그 손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이 바다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틀렸다고 느꼈습니다. 5장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박성훈의 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상황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단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콜드웰, TV 켜십시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CNN이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정부 발표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공동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는 화면을 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공동관리. 이란과 함께. 미국이 이란의 통행료 체계에 사실상 동참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동맹국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에너지 시장 안정도 필요했습니다. 동맹보다 실익이 먼저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전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선원 173명이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에단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합니다. 오전 내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유럽 에너지 시장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불안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란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협상 시한을 설정한다. 2주. 그 안에 통행료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 단 한 척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2주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지금 한국 선박 26척이 고립돼 있었습니다. 2주 안에 탈출하지 못하면 전면 봉쇄였습니다. 오만 협상이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해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질서 문제였습니다. 달러 패권 문제였습니다. 누가 바다를 통제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저 바다 어딘가에서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주였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와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항상 답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있었습니다.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흔들렸습니다. 이란이 압박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만에서는 강태윤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혼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잃었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오만 채널은 조용했습니다. 이란 채널도 조용했습니다. 강태윤은 무스카트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은 모니터 불빛만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선박 위치였습니다. 400척 이상이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전부 멈춰 있었습니다. 열흘 넘게 같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하루에도 수십 번 봤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느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수백 개의 점들 사이에서 단 하나가. 저는 에단을 깨웠습니다. 에단. 일어나십시오. 에단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화면 보십시오. 에단이 모니터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 둘이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협 안쪽으로. 출구 방향으로. 저는 선박 식별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선박 IMO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국적을 확인했습니다. 소유사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선적. 한국에너지기업 소유. 목적지 충청남도 대산항. 한국 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에단도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있었습니다. 26척 중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즉시 오만 채널을 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통행료 납부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란 측에 비용을 지불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고속정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검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만입니다. 칼리드가 해냈습니다. 강태윤이 움직인 겁니다. 오만을 통해 이란과 개별 협상을 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그게 이란의 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협 안에서, 출구를 향해서, 통행료 없이,
원칙을 버리지 않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국가가 원칙을 버리는 순간을 수십 번 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콜드웰, 우리가 틀린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수평선 위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27년을 부정했습니다. 첫 번째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였습니다. 어젯밤 움직였던 그 점. 지금은 아라비아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산항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 척이었습니다. 아직 25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협상이 계속돼야 했습니다. 5만 채널이 유지돼야 했습니다. 이란이 마음을 바꾸면 끝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두 번째 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국 선박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통행료 없음. 이란 검문 없음. 5만 중재 확인. 조용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에 한 척. 많을 때는 2척. 강태유는 무스카트에서 계속 협상했습니다. 칼리드는 이란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한 척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26척, 21척, 15척, 9척, 3척. 그리고 2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또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26번째였습니다. 열흘 넘게 가장 깊숙이 고립돼 있던 선박이었습니다. 새벽 2시 44분이었습니다. 그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에단도 말이 없었습니다. 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해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란 고속정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검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11분. 마지막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26척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있었습니다. 에단이 먼저 말했습니다. 단 한 척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맞았습니다. 26척. 전부 통행료 납부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란 측에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나왔습니다. 저는 며칠 뒤 료타 나카무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바이였습니다. 공항 라운지였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료타는 저를 보더니 먼저 말했습니다. 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료타가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한 건 드문 일입니다. 저는 그 방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료타는 일본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편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저는 바레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국가를 위협으로 봤습니다.
어디가 무너질지, 어디가 버티지 못할지, 모든 나라는 결국 원칙을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텼습니다.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던 손으로,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손으로, 새벽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손으로, 그 손들이 이어온 방식으로, 그리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 어딘가에서 26척이 각자의 항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것을. 그 손들이 만든 나라를.